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소리내어 말할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입버릇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좋은 말 습관으로 바꾸면 인생도 분명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말조심입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기적의 입버릇, 인생이 바뀌는 말 습관,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5권의 책을 통해 말투를 바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전달법으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마법의 말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입버릇이라는 책입니다. 사토도미오 지음, 이석순 옮김, 중앙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소리내어 말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도 소리내어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낭송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낭송할 때 말은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좋은 말, 중요한 가르침,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낭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인쇄된 글자에 불과했던 말들이 영적인 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말은 소리내서 말할 때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소리내서 말할 때 그 말은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전해집니다. 소리를 들을 때는 뇌의 청각 영역도 활용하는데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용할 때 말의 영적인 힘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쓰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는 말, 특히 평소의 입버릇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내서 말할 때 우리의 뇌는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칭찬은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대화할 때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결점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솔직하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했던 칭찬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주위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신이 빛나게 됩니다. 감동을 소리내어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영화나 그림을 보고 혹은 음악을 듣고 감동합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감동합니다. 감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감동은 그저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동은 말로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말로 표현함으로써 기억을 불러내어 다시 한번 감동의 달콤한 맛을 느끼는 것인데요.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역할은 수용자에서 전달자로 바뀝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온갖 세상사에 감동할 수 있는 솔직하고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감동한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수동적 입장이 아닌 감동의 전달자로 자신을 변화시키면 좋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말하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버릇은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헤어지면서 인사를 나눌 때, 전화를 끊을 때, 조금만 주의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전혀 수그리지 않고 솔직하게 상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타임머신이 됩니다. 우리는 말의 영적인 힘으로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말의 영적인 힘에는 타임머신과 같은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 그리고 빛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꿈의 거주자, 미래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것은 현실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최고의 꿈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자신의 어휘 속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어휘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과 어휘로 세상사를 생각합니다. 어휘가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은 꿈, 색채가 훨씬 풍부한 꿈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해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인테리어로 꾸미고 싶은지 등 온갖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꿈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게 됩니다. 뇌를 즐겁게 하려면 마법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꿈을 말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뇌에 미치는 말의 영적인 힘은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의무가 되면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신을 책망하거나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무나 규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느슨한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이나 욕, 험담의 무서움입니다. 불평이나 험담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은 어떤 약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존재입니다.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됩니다. 어떤 꿈이라도 100번, 1000번 입에 담으면 마침내 실현이 됩니다. 말은 우리의 소망을 이뤄줍니다. 말하는 습관을 그래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항상 입으로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진실이 됩니다. 이 말들은 뇌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고 밝고 긍정적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말과 현실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금세 따라오게 됩니다. 일과 사랑, 돈에 관한 자신의 꿈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꿈과 희망은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꿈과 소망을 쓴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요. 수첩이나 노트에 꿈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일하는 틈틈이 수첩을 펼쳐서 자신의 꿈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꿈을 언제라도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말의 영적인 힘의 효력이 증가합니다. 또 종이에 적은 소망을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 사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못지않게 무엇을 상상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상상력이 빈약한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것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잠재의식 그리고 생체 활동을 컨트롤하는 숙련된 뇌는 상상도 전부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상상력은 항상 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어휘력으로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입버릇처럼 되뇌면 숙련된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욕의 뇌에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가슴 설레며 성공한 자신을 상상할 때 의욕의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욕의 뇌는 기억의 뇌, 언어의 뇌, 표정의 뇌, 좋고 싫음의 뇌 등 여러 뇌에 의욕의 지령을 보냅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리하게 의욕을 끌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의욕의 뇌에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 우리의 뇌는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이것으로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큰 꿈이 큰 돈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꿈은 항상 반복해서 말하면 실현됩니다. 그런데 그저 10억 원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억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다 등과 같이 돈이 아니라 꿈을 이미지화할 때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벌 것인가나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은 언제나 큰 꿈과 한 세트입니다. 자아 이미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큰 부자라 해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독하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고독하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 반대로 현재는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해지고 훌륭한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집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방의 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실 어디쯤에 어떤 테이블이 놓여 있는지, 소파의 크기와 디자인은 어떤지, 식기나 커피 세트는 어떤 브랜드와 어떤 이미지로 통일되어 있는지, 벽에는 어떤 그림이 걸리고 방을 비추는 것은 어떤 조명인지,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는 어떤 종류인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부터 카펫의 촉감까지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지, 어떤 애완동물을 기를 것인지 등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집은 자신의 생활 기반이자 꿈과 자아 이미지의 결정체입니다. 집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승자 유전자를 깨우는 법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자들은 대개 몇 번의 천운을 얻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하늘이 내린 축복처럼 일이나 창작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율신경계를 늘 쾌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은 생각하지 말고 자율신경계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큰 꿈을 이야기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고 멋진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계를 쾌의 상태로 유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승자 유전자가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말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사사키 케이이치 즈음 황선종온 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습관이 바뀌면요, 인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줘. 가족에게 뭔가 부탁할 때는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 피곤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 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 드라마만 보고 버려줄게. 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 버릴래? 아니면 욕실 청소할래? 라고요. 이러면 10중 8구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 중 어느 쪽이 좋아? 라고 물으면요. 사람들은 무심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즉 A와 B를 준비해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말에도 이처럼 조리법이 있습니다. 그 조리법만 제대로 알면요. 누구나 말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달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전달법은 따로 있는데요.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달법을 그래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데이트를 약속한 날에 느닷없이 이런 연락이 옵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들어와서 다음에 봐야겠네 라고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당연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뿐 아니라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이럴 때는요, 미안해, 일이 들어와서. 근데 더 보고 싶어지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바꾸어 말해도 상대의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더 보고 싶어졌다고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때, 입사 면접을 볼 때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도 전달 방법에 따라서 no 아니면 yes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no를 yes로 바꾸는 기술을 알아야 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무심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했을 때 의도와는 달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2단계는요,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탁을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또한 평소에 상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부탁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yes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으면 그대로 입 밖에 내어서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no가 예상된다면요,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목까지 올라오는 말을 꿀꺽 삼키고 상대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성격은 어떤지, 여기에 yes로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3단계는요, 상대가 바라는 이점과 일치하는 부탁을 만듭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부탁을 만드는 것인데요.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에게 이로운 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또 yes로 바꾸는 7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대가 좋아하는 거 파악하기입니다. 기본이지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최강의 기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셔츠는 진열된 상품뿐입니다. 이렇게 가게 점원이 말을 하면요, 순간적으로 그럼 이게 남은 물건인가? 많은 사람이 이걸 입어봤겠네 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가게 점원이요, 인기가 좋은 옷이라 딱 한 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인기가 있는 옷이라면 나도 사고 싶은데 다행히 살 수 있겠구나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전달하면요, 상대도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유도하기인데요.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시장에 갔을 때요,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시물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이요. 하지만 그런 경고문이 무색하게 전시물을 만져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발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거 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럴 때 전시장의 주의 문구를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약품을 발라놓았으니 만지지 마세요 라고요. 이런 글을 보면요, 선뜻 만지기가 꺼려집니다. 약품이 손에 묻는 것이 찜찜하고 몸에 해로울 것 같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만지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의 자유주기인데요. 상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웨이터가 다가와서요, 디저트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평소 디저트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주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때 디저트는 망고 푸딩과 녹차 라떼가 있는데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자유 주기는요, 최종적으로 상대가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스스로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으며 강요받는다는 느낌도 적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데 효과 만점입니다. 남편에게 창문 좀 닦아줘. 집안일이 산더미야 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요, 당신은 키가 커서 높은 곳까지 손이 닿으니 깨끗하게 닦을 수 있잖아. 부탁 좀 할게.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채워주기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창문을 닦아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내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기술은요, 사람은 기대를 받으면 기대한 대로 성과를 내고 싶어진다는 심리학의 인정 욕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상대를 콕 집어 한정하기입니다. 당신은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누구나 움직이게 됩니다. AS 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무료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저희 회사 제품을 애용해 주신 고객님에게만은 무료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응대해 주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대를 콕 집어 한정하기를 사용하면요, 자신만 선택되었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일이 풀리기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는요, 팀워크화 하기인데요. 함께라는 말을 통해서 동질감을 자극하면요, 절반은 성공입니다. 가령 친구들이 이번 모임 좀 맡아줄래? 라고 부탁하면요,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요, 이번 모임 나랑 같이 맡아서 해볼까? 라고 제안을 해온다면요, 그래 도와줄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함께 하자면서 부탁을 하면요, 불쾌한 기분이 들기는커녕 은근히 기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스를 얻어내는 방식, 팀워크화 하기의 힘입니다. 함께 해보면 어때? 라는 말을 들으면요, 무슨 일이든 그 말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자끼리 수다를 떨다가 함께 화장실에 가지 않을래?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요, 딱히 갈 필요가 없는데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이처럼 팀워크화 하기를 사용하면요, 동료 의식이 생겨서 귀찮은 부탁도 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감사하기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친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선배가 이 책상 좀 옮겨줘 라고 하면요, 귀찮아, 왜 내가 하며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책상 좀 옮겨줄래? 고마워 라고 부탁을 하면요, 기꺼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비밀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사람은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은근히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기 방식의 효과입니다.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조셉 텔러 슈킨 지음, 이주만 옮김, 마일스톤에서 나온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는데요. 상처 주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셉 텔루슈키는요, 유대의 저명한 영적 지도자이며 율법 학자입니다. 14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책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은 소문을 퍼뜨리고 뒷전에서 남을 헐뜯고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일이 끼치는 해악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 뒤늦게 발견한 진실은 지옥이다. 타인의 은밀한 미덕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한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성격상 결함이나 은밀한 일탈 행위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즐깁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정보나 의견이라면 남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옮기는 게 정당한가? 반드시 그 내용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의 사생활. 공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도덕적 관점에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예전에 그랬듯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회복할 때이다. 비판하는 법, 비판을 수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자신의 비판에 마음을 열어주길 원한다면 섣불리 문제를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비판해야 하는데요. 언제나라든지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자주 쓰면 자연히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넌 언제나 네 생각만 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어. 어째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이 단 한 번도 없니?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사람에게 그래, 나는 진짜 멍청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욱이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나라든지 한 번도 같은 표현을 쓰면서 훈계하면 자녀의 자아상이 영영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는 성장하지도 변하지도 나아지지도 않는다면 삶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인간은 자기 분석과 비판, 타인이 제시하는 통찰과 격려, 비판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비판이란 기본적으로 개선 가능성을 전제하는 만큼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셈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볼 때 병을 진단하는 의사를 만난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머릿속 생각을 전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무시하지만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라는 경고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에게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면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해치는 말. 치유라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치유할 때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마워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지려면 먼저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의 원칙. 도리에 맞는 언어를 쓰고 싶은 사람도 남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행위를 삼가기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악의적 비방에 가세하지 말아야 하고요. 남에 대해 악담을 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피하거나 그들과의 소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들의 험담을 들어주는 청중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을 부당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하는 행위가 됩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을 실천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령 매일 2시간을 정해 그 시간만큼은 타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대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이 가장 좋은데요. 남 얘기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분석하는 일들은 대개 식사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꺼낸 남 얘기가 악의적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는 얘기의 주인공이 만약에 나 자신이라도 아무렇지 않을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해로운 진실.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제일로 바라는지 상상해 보세요.
10중 8구는 성격상의 단점이나 은밀한 사생활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타인에 관해 험담을 나눌 때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입에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바라고 자신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타인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절대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틀림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어째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말,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여린 사람을 위로할 때,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아이들이 선행을 하며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울 때, 상대에게 잘못한 일을 사과할 때, 그 언제가 됐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무엇보다 상대에게 진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입니다. 김미경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 마음을 살린 한마디, 내 일상을 살린 한마디, 소중한 관계를 살린 한마디, 내 꿈을 살린 한마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 자루라는 글인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나 하고요. 무언가에 도전할 때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자루에는요, 희망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요. 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술술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어느새 이만큼 걸어왔고 두려움 자루는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니, 없니 묻지 말고 두려움 자루를 그냥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 자루가 너무 커서 어깨에 걸치기도 힘들다면요, 두려움 자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려는 부담은요,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짐을 지게 합니다. 그러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해보기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자루를 가볍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마음 계산법이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있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합니다.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비록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었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마움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과거의 고마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당장의 섭섭함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마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자기 마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무너질까봐 무섭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마음 평수가 좁아서 그 마음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계산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행복보다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 슬픔, 인내, 괴로움 같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다 합쳐서 내 인생이 되는 건데요. 이 모든 감정을 내 삶에 끌어안아야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요. 행복하지 않을 때의 내 삶은 공허하고 비루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삶의 기준을 의미로 규정하면요. 행복에도 의미가 있고 불행에도 의미가 생깁니다. 살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나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불행한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분명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는요, 엄청난 응원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컥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불행이 찾아와도요, 내가 숨만 잘 쉬고 있으면 또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알아서 내 불행을 해결해 줍니다. 불행한 사건을 겪고도 지난 1개월간 밥을 잘 챙겨 먹은 나를 칭찬해 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도 3개월 동안 숨을 잘 쉰 나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숨 쉬는 시간이 곧 견디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우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루라는 작은 그림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무시합니다. 먼 미래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영부영 대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요, 오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도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 배치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요, 오늘 하루 안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 나가다 보면요, 인생이라는 큰 그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내 삶이 부실하다는 느낌은요, 게으르게 살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책하거나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중요한 일을 놓친 채 부실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그 느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꽉 붙들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와의 약속을 수행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틀어졌던 인생의 방향이 다시 조율되는 느낌이 듭니다. 결정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데요. 시작해야 하는 이유나 실패할 확률을 따지는 대신에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건데요. 이걸 결정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일단 시작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요. 우리 생각에도 결정 근육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기까지 모든 결정의 과정이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처음의 결정이 완벽해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들이 최고의 결정을 내렸던 것은요, 처음부터 그 결정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고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작은 연습을 통해서 결정 근육을 키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결정하면 결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시간에 밀려갈 뿐입니다. 모든 성공의 절반은요, 습관에서 비롯되는데요. 갑작스러운 몰입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모여서 나를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주만 좋은 습관을 가져도 균형이 잡히는데요. 의식주가 탄탄하면 위기를 겪어도 금세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식주가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붙잡을 힘이 없게 됩니다. 내 안의 잠재력은요, 습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내 안의 잠재력은 평생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꿈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다면요, 나만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의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요, 그 습관이 내가 원하는 나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요, 기초 실력을 쌓는 무식한 축적기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놀고 쉬고 나머지 시간을 꿈을 위해 쓰면요, 이 정도로는 축적이 안 됩니다. 보슬비처럼 공중으로 흩어질 뿐인데요, 사람은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야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내 몸으로 배우고 축적한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무식할 정도로 익히고 배우는 무식한 축적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몸으로 익히고 배운 실력은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요. 그만큼 성공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노하우는요,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것, 끌리는 것, 오래가는 것들은요, 모두 단순하고 명료한 한 단어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를 담은 내 인생의 한 단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성공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요, 나만의 한 단어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입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김한나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내가 규정할 수 있는데요.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넓어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모모는 잡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재미있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요, 앞으로도 많은 잡학지식을 얻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있는 힘껏 재미있는 사람을 연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라벨 효과는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넌 쓸모없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요, 원래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 우리는요, 웃는 얼굴로 행복감을 감염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린 상태는요, 행복한 상태인데요. 사람은 행복한 기분이 들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서 타인에게 친절해지고 또 돕고 싶은 마음이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순순히 따르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고 싶다면요, 일단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성결 과제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내가 하는 말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나부터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요, 상대방도 영향을 받아서 미소 짓습니다. 또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요, 마음도 끌려서 행복해지고요.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는요, 일단 웃으면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말을 들어줄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웃는 얼굴의 감염 효과는요, 매우 강력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30초만 이야기하면요, 상대방도 따라서 웃습니다. 아, 상대방도 웃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낀 후에 용건을 말하면요, 일단 단번에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결단한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모모는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하지 라고 유도해도 아이가 마지못해 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면 그만둬야 합니다. 억지로 시켜도 어차피 아이가 성장해서 판단력이 생기면요, 부모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아이의 가능성을 한 가지로 제한하지 말고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요, 아이가 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모모는 화가가 되고 싶구나 라고 한 가지 가능성만 유도하기보다 말을 좋아하니까 수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와 같이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중한 말을 사용하면 지적이고 일을 잘하는 인상을 주지만요,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부하 직원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나이가 자신보다 몇 살 정도 어리다는 것을 안 순간 말투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직장에서는 선배이지만 자신보다 연하라는 사실을 안 순간 잘난 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상대방이 선배인 것도 있고, 뭐야, 너 나보다 2살 어렸어? 라고 난폭한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고운 말을 쓰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요. 냉정하다,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먼저 인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친히 인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런 사람이 도움을 부탁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줍니다. 자신이 먼저 인사하지도 않고 인사를 받기만 하는 사람의 부탁은 아무도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인사를 확실히 해놓으면요, 만일의 경우 자신이 곤란할 때 예방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최대한 기분 좋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장 바꿔 생각하게 해서 이기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만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각하는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또 얼마나 불쾌한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말로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방법은요,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자각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일,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심리 기술을 짤막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한다. 2. 일단 떠맡은 이상 마지막까지 도와주자는 마음이 들게 한다. 3. 뭔가를 함께 먹는 행위는 서로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4.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감정을 갖고 있다. 5.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 형식으로 말해 상대방이 상상하게 한다. 6. 근거가 없어 보이는 말이라도 그 수에 비례해서 승부가 결정된다. 7.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의 출처에 가치를 부여하면 효과가 높아진다. 8. 당신은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라벨을 붙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9. 커브나 변화구보다 직구로 접근해야 한층 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10. 모든 싸움이나 시련은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11. 유머는 상대방을 위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는 배려심에서 나온다. 12. 아무렇지 않게 숫자를 넣어 말하면 지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13. 사람은 공포심을 느끼면 그 공포심을 피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14. 상대방을 중시하는 자세는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15. 사랑을 받으려면 인품을 연마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16. 자신의 말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프레임을 만든다. 17. 편견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을 빌리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18. 웃는 얼굴에는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 19. 어설픈 칭찬보다는 과장스러운 칭찬이 덜 부끄럽고 효과도 좋다. 20. 동료 의식이 강할수록 관계도 깊어진다. 21.
한 번 부탁해서 안 되면 두 번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라. 22. 좋은 이야기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23. 밀어서 안 되면 당겨보고 당겨서 안 되면 밀어보라. 24.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정감에 호소하면 궁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5. 사람은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동안 그 말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 26.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먹고 자란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7. 사람은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28. 작은 부탁이라도 일단 받아들이면 잇따르는 부탁도 들어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말투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말투를 갖고 싶다면요.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투의 심리학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